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삼성그룹 모 계열사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직속 상관인 한 임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임원에게서 사내 노조 가입자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불똥 안 튀게 다른 사람도 가입 안 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지켜보는 업무를 네가 담당자 동향을 보고를 해라. A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아 노조 가입자의 동향과 주변인 등을 파악해 보고한 지 한 달 뒤 A씨는 삼성이 노조 가입자가 아닌 그와 가까운 동료들을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명씩 발령을 내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멀리 발령을 보내고 또 한 명 보내고. A씨는 또 삼성이 노조 가입자를 주말 또는 야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으로 좋은 시간대에만 일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빠진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채워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비노조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A씨는 이런 방식이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말합니다.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본다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성의 이 왕따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공략 대상이 된 노조원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다른 사람 피해보니까 너무 괴롭다. 내가 관두면은 그 사람들이 발령 안 나는 거냐 물어보더라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만두게 하는 거죠. 삼성 측은 이런 방식의 노조 사찰은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노조 와해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차 차익 매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삼성증권 주장의 핵심입니다. 첫째,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자신의 연봉 이상을 사들이는 행위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규정상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할 수가 없고요. 만약 연봉 이상의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주문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본시장법 때문에 자사주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해도 6개월 내에 모두 환수하게 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증권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유령 주식을 되사올 때 이 잠금 장치를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유령 주식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 걸린다는 해명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은 발행된 주식을 매수, 매도 후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발행되지 않은 주식, 유령 주식인 만큼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입사원도 아닌 베테랑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가장 중요한 의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은 인간 본연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 차원에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40만 주 정도가 거래되는 주식이 어떻게 10분 만에 4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지, 누가 물량을 받아간 것인지도 시급히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자신의 정치 후원금 5천만 원을 당내 초재선 의원 연구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후원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임에 당시 김 의원도 소속돼 있었던 만큼 이른바 셀프 후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자금 땡처리 A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 세탁을 한 정황마저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해당 모임은 김 원장 개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김 원장의 외국 출장에 비서 대신 굳이 여비서 동행이란 표현을 써온 건 인권 유린 행위이자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015년 2월 피감 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돈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었다며 김 대표는 남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고 역공했습니다. 갑질의 최정점에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당 측은 공무상 출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확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김기식 원장을 부패 혐의자라고 비난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철수 예비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 시절 카이스트의 공금으로 개인적인 외유성 출장을 4차례 다녀왔다고 협공했습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전방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자, 피스 0427 티셔츠 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그날 공지 얘기할 때 푸나님한테 좀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고. 예. 그랬는데 그런 저의 버벅거림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해드렸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하루 딱 지나서 주문 현황을 보니까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속도면은 제가 이거 다 포장 못 하거든요. 알바를 써야 할 상황이 오겠구나. 이게 지금 첫날인데 너무 폭발적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노여노동을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윤민석 작곡가에 대한 마음의 빛,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뭉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제가 모델 해달라고 우리 조카한테 티셔츠를 이렇게 뭐 샘플을 몇 벌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는 거라고 하니까 모델 자원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그 부산 그 친구들. 예, 예.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 입고 있는 인증샷. 네. 예,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릴 거고요. 그 새날베스트.com 이제 도메인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트위터나 새날 팟빵 공지란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새날 공식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공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서 링크 클릭하실 수 있고요. 그냥 새날베스트.com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피스 0427 기대가 크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우리 어벙이 김성태 의원. 아, 이분이 최근에 비행기 타면서 신분증 안 갖고 갔다고. 근데 탔다고? 못 탔다고? 글쎄요, 그거 혼수 상태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시켜 준 건가요? 통과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국제항공법 위반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김성태가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항공권을 구매를 하게 되고 그걸 갖고 타게 되는데 중간에 보안 검색에서도 걸렸는데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 이분 내가 신원 보증할 수 있으려고 통과했다는 거예요. 야, 저번에 그 홍준표랑 똑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주머니에 보안 검색에 걸릴 수 있는 컴포지션4 폭약을 주먹만한 거 하나 듣고 들어갔으면 그 비행기는 그냥 공중 폭파되는 거예요. 예. 저렇게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분 바로 유명정님이십니다. 네, 유명정입니다. 열받으셨어요. 지금. 열받으셨다고 말하는 저분 마차님이십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아무 제지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김성태 의원을 비판합니다. 예, 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이 필요 없는 얼굴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대통령도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적기를 타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전용기 아니면 무조건 신분증 있어야 돼요. 아니, 보통 이제 그 귀빈들은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대기실도 따로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이제 하는 그 귀빈 코스가 따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죠. 저는 사실 공항 통관하면서 많은 의원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봤지만 신분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보좌관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전사 의원이 자기 소지품을 다 들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전화 통화만 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예. 문득 국회의원 신분증이라는 게 국회의원 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공무원증 같은 게 있죠. 금배지 주는 거 말고? 공무원증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몰랐던 바로 저는 푸른 나옵니다. 자, 이슈 하나 끝.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데.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게 드러난 상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태 의원에게서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서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드렸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삼성증권처럼 신분증 없이도 항공기 탑승권을 항공사 측에서 마음대로 발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요. 이거 그럼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기가 임의대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컴포지션4 터뜨리면 비행기 폭파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아니 예약은 했으니까 발권은 대한항공이 할 수는 있었겠죠. 신분증 없으면 발권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3자인데 제3자 뭘 부르고 발권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마차님 많이 다녀봤잖아요. 나도 많이 다녀봤지만 신분증 없이 특히나 제3자가 가서 발권 대행할 수 있어요? 특혜죠, 특혜. 이건 특혜가 아니라 불법이죠. 그렇지.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고요. 불법적 특혜. 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 대한항공입니다. 또 하나는 신분증 없이 티켓을 받은 김성태가 출국장 보안 검색에도 걸렸지만 김포공항 의전실 관계자가 김 의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통과했다. 의전실 관계자 이 사람 누군지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제가 컴포지션 폭약을 들고 김포공항을 들어가는데 의전실 관계자하고 이렇게 뇌물 줘가지고 신분 보장해주면 비행기 탑승하고 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특히 안전 문제는 김성태 씨 참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이 코믹하다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이상한 연설의 주인공. 아니, 말의 액센트가 되게 이상해. 연설할 때 보면은. 어벙이. 어벙이. 거기에 안경 벗은 박명수라는. 아니 이게 우리가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탑승하고자 하는 자가 국내선이건 국제선이건 신분증 없이 공항 청산회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한 줄 아세요? 들깨. 먹이를 찾아 상기색을 어슬렁거리는 들깨를 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김성태는 그냥 들깨처럼 살아야 돼요. 들깨 키우지 말고. 우리 명종님은 김성태를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귀엽던데. 재수없어. 나는 귀여워요. 홍준표가 그 모양이면은 더맨더맨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홍주성태라고 하잖아요. 홍성태, 네. 원수성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극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큰 뉴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잖아. 엄청난 적폐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또는 뭐 김관진, 원세훈 이런 사람들은 적폐의 주범들이면서 특정 집단의 장이면서 이런 사람들은 명백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법으로 단죄가 되는죠. 근데 일부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위 개념의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논란에 방점을 찍었죠.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담당자들이 불안불안에 떨는 거야. 밖에서 처벌하라고 해. 거기서 확실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말해준 거죠. 저는 예전에 하위직까지 싸그리 긁어가지고 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철회하겠습니다. 그 주장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고위공직자들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거기에 협조했던 하위공직자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처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그 서류 무단 폐기하다가 걸렸었잖아요. 발각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하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주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중하위직이면 용서가 아니지. 고위공직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명종님 이게 발단이 있죠. 그 시작의 발단. 역소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정화 교과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진상조사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무직원으로까지 일했던 사람들을 이제 무도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황우여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정화 추진 관계자 25명 수사 의뢰하고요. 교육부 현직 공무원 10명가량에게 신분상의 조치, 징계나 행정처분 등을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교육부나 기타 공무원들이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아, 나도 형사처벌 받을지도 모르겠구나.
엄하게 공무원이 돼서 그 당시 그 일에 엮여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겠다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납작 엎드려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발언까지 하게 된 경과를 보면 참 참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게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죠. 그것이 하위직 공무원이건 고위직 공무원이건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잘못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범죄자는 아닐손 치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눈 감고 지나갔던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처벌하는 건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불법적이고 어마무시한 반역도당 같은 행위들을 하는 것을 눈 감고 지나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양심 고백이나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했으면 처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을. 그렇지만 그 눈 감고 지나간 것을 그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건 사실 이랬다라고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털어놓고 용서를 바란다. 나 이때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갔다. 한 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서 눈 감고 있었고, 지금은 국민들이 무서워서 납작 엎드려서 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부동화는 이게 관료주의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습성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권력 상층부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위에서 지시를 했을 때 수동적으로 지시 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 대상자가 많으니까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언제 처벌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문수를 그냥 아니 씻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문수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이력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북 어디 쪽에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분이 네, 예비 후보 중에 이름이 김문수 씨가 있는데 이름만 알고 계신 분이 네가 그 김문수야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욕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 김문순대님. 당신 누구요? 나 김문순대. 도지사 김문순대. 갇힌 정봉주가 안 갇힌 김문수를 꾸짖는다. 사정을 살펴보니 낙곰수에서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과 김문수 지사의 육성을 편집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남양주 소원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너 내 누군지 몰라?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개새끼야. 너 내 누군지 몰라? 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개새끼 이거.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님 좀 이야기해봐요. 너 정봉주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너 목소리 원상태로 안 돌려? 이 새끼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 깔고 있어. 그래, 알겠어요. 끊어. 전화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내가 도지사인데. 넌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뚝. 물론 이 편집본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봉주 헌정 작품으로 알겠습니다. 한편 주진우 헌정 작품도 나왔더군요. 그것 또한 들어보시죠. 남양주 소원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누구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누구요? 정말 난.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름이 누구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저한테 그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자제해 주세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그런가? 이분이 지금 연일 색깔론을 나 진짜 이분의 짤을 보고 나서 제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면은 그럴싸하게 듣겠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마차님은 사실은 부적절한 목소리에 소지했습니다. 마차님 이야기하면 김문수가 착해져 버려요. 이씨. 그렇지만 김문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빛나는 한강의 기적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수도 서울 600년의 역사를 지우고 이상한 남북 교류와 화합을 말하는 세력이 어떤지 나는 체온으로 잘 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을 학습해온 친구들이다. 그들이 청와대에 있다.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김일성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김문수는 정말 이거 어마무시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지가 그랬어. 미투한 거예요. 미투. 자 보세요. 국정원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북한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가능했나? 가능해요? 불가능.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법무부 자체가 간첩들이었다는 거예요. 난수표 방송을 듣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 속에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그 당시에 형무소에 갇혔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많은 민주투사들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공직사회로 진출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빗대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나와 같이 감옥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럼 자기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뭘 했는지는 왜 얘기를 안 해? 김문수요. 정확하게 보면 NL하고 PD 운동권 중에 PD계였어요. 그게 노동운동의 신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신화적인 인물이었고요. 심상정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문도 많이 당해요. 잡혀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운동권을 떠나서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3당 합당 후 민자당이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꼴랑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뿌리로 있는 거예요. 이따가 16년 11월에 비상시국공동위원회라는 게 그 당시 집권당에서 만들어지면서 바른정당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 되는데 여기 12명 공동대표로 같이 이름이 올라요. 그래서 반박 세력에 합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탈당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김문수는 또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탄핵 반대를 외치기 시작해서 또 친박 진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9대 대선에도 친박 진영에서 후보로 다 나서지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 더 빡친 게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평화 무드에 찬물 확 찌그러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뭔가 대단한 말실수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빵 터졌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 적화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 통치하는 휘하에 들어갔지?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을 문재인의 폭정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거 미친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겠는데 뜬금없이 김정은이 거기서 왜 나와요?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분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이런 무대에 올라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좀 가셨더라고. 마인드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뇌 주름이 안 보이시더라고. 한 발 담그셨구나. 좀 심해. 나머지 발도 같이 담그시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명정님 어제인가 MBC 프로그램 보셨죠? 예, 피디수첩. 그 남북관계 관련한 거. 우리가 선입견 딱 지우고 보면은 김정은은 사실 스마트한 지도자예요. 핵 지고 살 거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 가지고 옵시다. 대신에 우리 북조선 인민도 잘 먹여 살립시다가 그런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지금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특사가 북한에 가서 받아온 합의문 속에 불가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남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말이 이런 거지.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 뒤에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김정은이가 지배한다는 전제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화 통일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빡친 거예요. 이 표현에서 있어서 아니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내가 김문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안철수라면. 푸나님은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공당의 서울시장 후보면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그 평화의 모드가 지켜지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남북관계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워딩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이었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남한을 적화통일시킨 뒤에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말이잖아 이게. 환상 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치매 쪽으로 한 발 담근 게 아니라 요단강 쪽으로 한 발 담그신 것 같아요. 빨리 나머지 발도 담그세요.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선거 끝나면 어차피 집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이게 그 잠깐이라도 김문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너무 모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김문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김문수가 지금 우리와 반대 진영에 가서 뭔가 좀 그래도 이빠른 소리, 좀 정신 차린 소리를 하면 그래 잘 사는구나, 저쪽 동네 가서 잘 사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반대 진영이지만 쪽팔리거든요. 같이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김문수는 그쪽,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시는 분하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제 그 청와대에 아마 임종석 실장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감옥에서 뭐 김일성 사상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사석에서는 아직까지 형 동생 하는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모멸감을 느끼는 거지만, 지금 정세를 김정은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너무 쪽팔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묵자흑 뭐 이런 표현처럼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계속 연설하다 보니 더 나빠진 거예요. 상태가 지금 조금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학습 효과가 없어가지고 나 김문수 씨가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대체 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 3선했죠. 그리고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기득권에 완전히 물드는 거야. 요 임기로만 따지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기득권을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치관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구에서 또 이제 서울로 귀양 오셔가지고 서울을 얼마나 아실지.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천에서 국회의원 했고 경기도지사 했고 대구 내려갔으니까. 그러네. 그래도 서울 근처에서는 조금 살아봤네요. 그래도 우리 배현진 여사께서는 서울시장에 김문수 당선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걔 이거더라. 전화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내가 도지사인데. 넌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그리고 뚝. 김경준 씨, 이명박의 한때 동업자. 크리스토퍼 킴. 그렇지. 예. 김경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박장대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네. MB는 돈을 지불한다고 한 후 잊어버린 척하면서 떼어먹는 버릇이 있으니 새겨듣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권을 확 뒤집어놨어요. 네. 우리가 했던 말이랑 비슷했어. 방송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들한테 김경준처럼 떼일 가능성이 있다. 김경준 씨가 우리 방송 듣네. 들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팟캐스트 안 듣겠어요? 김경준 씨 듣고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킴? 영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정황들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 중에. 2000년 당시 BBK 설립 당시 일을 할 때 BBK를 위해 열심히 일한 모 언론인에게 급여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엇을 줄 것 같이 하는 척만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역대급 자린고비십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이 문장을 보고 뭐 언론인 출신인지 현직 언론인인지도 궁금했죠. 그 당시 조선일보 소속이라고 하는데 조선일보 소속 언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명박이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한 자리 줄게. 기다려. 이 말만 몇 차례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지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은 그거죠. 뭐 우리 다 같은 식구 아닙니까?
예, 잘 되면은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근데 돈을 줄 것처럼 하고 줄 것처럼 안 주면은 현직 언론인이라고 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잘 써줄 수밖에 없는. 야, 양나라인데 정말 양나라네요.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네. 안 주시는 게 아닐까? 더욱 열심히 써야겠다. 근데 재밌는 그 증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하면 우리가 또 이제 가끔씩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 뭐 해봤어 하면 우리가 MB를 빗대잖아요. 안 해본 게 없는 사람.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게 제일 유명했던 게 천안함 사건 때.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정주영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주영 그 자서전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네 해봤어? 이봐 해봤어? 아 이봐 해봤어? 어. 예, 그거잖아요. 근데 해봤냐는 표현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봤어가 입에 붙는 뭐 이런 형태. 사실은 그게 사기꾼의 시작이에요. 사회적 경력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내가 만들었어. 스텝이었으면서 내가 감독이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예.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배를 만들어 보는데 어디까지가 배를 만들어 본 걸까요? 임무로 참여해봤어. 설계도를 그려봤어. 우리 아빠가 삼성중공업 직원이야. 그러면 나도 배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가서 한 번 현장 구경한 것도 만들어 본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사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야, 그런 식이면 저는 핵발전도 해봤네요.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줄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경력 사항을 왜 무슨 프로젝트 달라고 낼 때 그 경력들을 어떻게 냈는지 여러분들 웬만큼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1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그중에 한 5 정도 참여 경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살짝 간접적으로 뭔가를 그거를 자기들의 경력으로 부풀리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 분야에 가면은 그런 부분은 딱 보면 견적 나와요. 그러니까 업계에선 대부분 다 아는 어떤 상황이라 거짓말인 게 금방 들통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옛날에는 그게 허위 과장 이런 정도 허풍으로 이렇게 치부됐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 다 사기예요. 그게 상대방의 돈을 발주를 얻을 목적으로 내 경력을 허위사항을 기재한다. 그럼 그게 사기인 거죠. 이명박의 어떤 이런 마인드. 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경호처가 쓰는 특활비가 따로 있다네요. 청와대에 있었다네요. 지금도 있겠죠?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시영 쪽으로 갔다는 거야. 물론 내전에 우리가 퇴임한 이후에 사저에 관련해 가지고 사저로 갈 때 경호동을 따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경호처에 돈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있었는데 경호처의 특활비가 지금 이시영 쪽으로 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만방자한 게 수표를 돌렸어요. 현금도 아니고. 야, 정말 오만방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수표가 돌고 돌아서 강남 유흥주점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시영 씨를 중심으로 한 연예계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누구가 뭐 사기네, 뭐 사실상 뭐 결혼 관계네, 아니면은 뭐 누구와 동선에 뭐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강남 유흥주점으로 그 돈이 이게 수표로 흘러 들어갔다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 아니구나. 그 유흥주점에서 돈이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아마도 유흥주점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시영이었을 확률이 좀 높죠. 그러면 뭐 내 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 건데 뭐 이런 개념이었을 거고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예, 이게 돈 세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돈이 냄새나는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느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장을 통해서 그 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위장이 되고 그 회사 안에 있는 또 다른 돈을 그거 대신 뽑아내는 거거든요. 김무성 사위가 이시영의 친구잖아요. 예. 김무성 사위가 강남 나이트 지분 있잖아요. 아, 거긴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수표를 그냥 술값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고액 수표 같으면 깡이었을 수도 있죠. 현찰로 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야, 히딩크 앞에 샌달에 샌달인가요? 스리퍼인가요? 스레빠. 확실해? 네. 예, 확실히 스레빠. 애청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샌달인지 스리퍼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반바지 차림에 왔던 그 느낌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위아래 모르고 오만방자하고 청와대 경호처의 특수활동비를 이시영이가 유흥주점에 썼다. 이건 뭐 진짜 그냥 편하게 썼겠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 돈이 경호처에서 온 돈이라고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칠대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경호처에서 들어온 수표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그런 식으로 못 썼겠죠.
뭔가 다른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돌렸을 텐데 워낙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장 쪽 뽑아 쓴 게 그 경호처 수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맥락 없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는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받아 썼잖아요. 그중에 이 김윤옥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김윤옥한테 상납했을 가능성.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왕나이 새끼들은 보통 용돈을 엄마한테 다 쓴단 말이야. 근데 김윤옥이 아들한테 엄마 용돈 좀 줘. 그랬는데 그걸 바로 이시영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스킬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스킬들 때문에 나중에 경호처의 돈이 이시영 집 사는 데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보도의 느낌은 뭐냐면은 경호처도 특수활동비 남은 거를 김윤옥한테 바쳤을 가능성을 얘기해보는 거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잣집 아들이 룸사롱 가서 사고 쳐가지고 그 사고 친 거 입마금 하느라고 돈을 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까지 가지 않도록 입마금 하느라고. 그래서 급하게 돈을 융통하다 보면 뭔가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그 기자가 쫓고 고발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놀라운 집단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 하잖아요. 민주 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 아니라 사촌 조카가 만약에 이런 짓을 했어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언론에서 떠들어졌겠죠. 얼마 전에 이시영이 박헌영 뭐 이런 사람들을 고소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고영태, 박헌영.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명종님 말씀이 맞는 게 오만 방작 이럴 데 없네.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죠. 경호처 특활비로 나왔다면. 정말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밝혀진 팩트로만 보면 경호처에서 인출받은 수표예요. 경호처가 은행에서 돈을 뽑을 때 수표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 수표 출금자는 경호처라고 금융기관에 딱 찍혀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서울역이나 그다음에 이시영 집 근처에 현금 인출기에서 그거를 통장으로다가 나눠서 이렇게 쪽쪽쪽쪽 입금시킨 거예요. 무통장 입금. 정말 이거는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거고요. 이게 경호처 직원이 했든 이시영이 했든 아니면 김윤옥이 마스크 쓰고 나와서 했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수표를 현금화할 때 이렇게 현금 인출기를 거치진 않거든요. 기록을 남길 거면 수표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표를 찾은 거는 이제 뭐 명동의 이제 사채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명종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된 내 거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언제든지 조작하거나 덮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짓을 했던 거죠. 뭐 농협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아침에 뭐 전산망이 올스톱 돼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가 은행에 출금을 요청한 수표가 있고요. 이시영한테 흘러갔다는 건데 그 수표가 서울역과 시영의 삼성동 집 전셋집 근처에 현금 인출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계좌로 입금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뭐 통장 입금 송금한 거예요. 수표로. 편하게 사네. 머리도 안 굴려 이제. 머리 안 굴려서 썩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돈의 원출처가 특활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정원 특활비 이런 게 불거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특활비가 그런 식으로 뇌물로 갔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이명박근혜 통해서 처음 알았잖아요. 그때는 그런 돈들을 그렇게 썼다는 것이 지들끼리 관행처럼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김유찬 씨가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블랙하우스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이 횡방불명 되면서 이명박 정권 때 사라진 사람들 리스트 안에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살아 돌아와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이 사람이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했었죠. 정두원의 경천 독립일 이야기할 때 나왔다는 그 이명박 리포터라는 책. 예. 이 책 써서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무려 444일간 죽어라 한 거야. 1년이 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해외로 뜨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다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김유찬의 증언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니까 정말 이명박이는 개쓰레기더라 진짜. 측근에서 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종로 쪽에서 한참 일을 할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명박을 욕할 때 그랬거든요. 이명박이 종로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등신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명박이 금권 선거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매수했다. 이거를 좀 풍자하는, 그래서 과장한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개 받는 건 기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러셨어요. 아, 나쁜 놈이네.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요번에 김유찬 씨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하루에 몇 억씩 들어왔대요, 캠프에. 그러니까 이게 돈 봉투를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것도 다스에서 나온 현금으로 예. 하루에 몇 억씩. 야, 도대체 이게 돈이 얼마나 흔하게 남았으면 이런 짓들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더 분개스러운 게 그 당시에 이명박 경선 시절에 이명박 리포트를 쓰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나오는 2007년 경선 시절에 최환 지검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김유찬이 잡아들여라. 이게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분위기.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선이었는데 이명박 쪽으로 기울어가던 시기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친구니까 무조건 잡아들여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이게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검찰. 다 된 밥. 무슨 말이냐? 본인들이 이명박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때 그 당시까지. 줄을 선 상태였네요. 줄을 섰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상태에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천하람 김재정이 매일같이 다스에서 돈다발을 실어 날랐다. 이 증언한 사람이 김유찬이고, 그 당시에 김유찬은 이제 이명박의 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갇힌 시기가요 2007년 8월 10일이에요. 그 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김유찬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그렇죠. 김유찬은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뭐 못하게 하려는 저격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보면 모셔본 바 대세론처럼 이명박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 한번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선거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명예훼손 이런 걸로 444일을 사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편법이랄까 불법을 이용해서 그냥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 들죠. 사실 명예훼손 가지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서 실형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죠. 벌금형이 주로 많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검찰과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까지도 협조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유찬 씨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 여기서 이제 김유찬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뻔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화 홍보를 가장한 지지를 유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선거판에서 자원봉사라고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돈으로 사는 거죠. 이쪽은 정말 우리가 그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막 돼지저금통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통령 되라고 밀어주는 대통령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명박의 대선 자금은 얼마였다고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2조예요. 무려 2조. 법정 대선 자금이 500억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조까지 저는 들은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실하진 않다고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돈으로 서울시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선은 다스에서 돈을 끌어오고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이 형태로 돈을 뿌려대는 선거. 아, 그러니까 돈이었겠구나. 아,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계속 매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김유찬 씨 인터뷰 과정에서 96년 당시에 김유찬 씨가 자기 손으로 직접 전한 돈만 13억 정도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가 96년도 당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13억을 자신이 직접 전달한 돈이고, 그 외에 캠프 쪽으로 선거 기간 내내 몇 억씩, 그러니까 10억은 안 넘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중간으로 쳐서 5억이라고 쳐요. 5억이 선거 기간 내내 들어갔다면 최소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50억이라고 쳐요. 그냥 작게 잡아서 50억이라고 치면, 그 당시 96년도에 50억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몇백억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대부기공이라는 그 작은 회사, 그 당시에는 막 이제 그 지금의 다스, 그 당시에는 큰 회사가 아니었단 말이야. 막 창업한, 이제 그 차리고 공장이 돌아갈까 말까 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하고의 유착 관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서
수십억, 지금으로 치면은 매일 뭐 100억대에 이르는 돈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는 건데, 그 당시에 김유찬 씨 증언으로는 이 포대자루에다가 돈을 담아서 가지고 왔다잖아요. 차에 실어가지고. 그런 돈이,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물건으로 온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뒤에서 돈을 대주는 어떤 다른 재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비자금이 거쳐가는 통로였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명박이 돈을 수금하던 시기까지는 이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한테 가는 정치자금의 중간 통로 집화장 같은 역할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충격적인 표현은 마대자루로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거. 부럽삼. 왜 그 마대자루 같은데 그 일종의 가마니 같은 걸로 현철을 때려 박아가지고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쌀포대 그런 데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자체가 위반.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 국회의원이었던 건 무효, 서울시장이었던 건 무효, 대통령 무효입니다. 그 표현이 딱 정확해요. MB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김유찬 씨 건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김유찬 씨가 이명박이 1995년 이명박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하고요. 15대 총선이 끝난 지 2달 후인 96년도 6월 중순에까지는 비서관직을 유지하다가 총선 직후에 김유찬 씨가 이명박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명박 측에서 김유찬한테 뭐 알려진 바로는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돈 봉투를 줘서 홍콩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냥 언론에는 도피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협박해서 내쫓은 거죠. 위증교사. 예, 그래서 내쫓아서 이명박이 갖고 있는 전과 중에 하나가 범인도피죄가 있잖아요. 그게 이 김유찬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국회의원직을 떨고자 나가서 정치권으로 재기를 못할 줄 알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골프 치면서 놀던 사람이고요. 그게 그때 BBK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컴백해서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데, 그 김유찬 씨 증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96년에 종로 부정선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유찬의 그 위증교사랑 관련이 있는 선거인데 당선은 됐습니다. 근데 선거 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 권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의 여동생이 바로 권영미예요. 김재정의 부인. 근데 이 권 국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만약에 내 여동생이 그 많은 전국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땅 다스에 대주 주면 얼마나 좋겠냐. 내 동생이 그렇게 부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이명박은 이미 그때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키고 돈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 비자금을 어떻게 움직일 거며 차명으로 주식을 이렇게 관리할 거, 이게 다 이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 범죄 쪽으로 머리가 트인 놈이에요. 반대로 이 거짓말이 이명박의 인생을 결정해버렸죠. 왜? 거짓말의 특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거짓말로 시작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점점 커지죠. 결국에는 지금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는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해왔던 거짓말을 일거에 뒤집고자 하는 말이었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게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을까가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경력에 비해선 너무 많은 돈이 있는데 그게 불법성이 있는 거라서 꺼내놓지를 못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기업을 일궈가지고 정주영의 대통령 선거를 나오는데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한 5조쯤 있다, 10조쯤 있다. 요건 누가 요걸 못하지. 근데 이명박은 너무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도 유심 받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취득 과정이 구입한 건지, 훔친 거를 명의만 바꾼 건지. 그런데 그 김유찬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핵심으로 꽂혔던 말은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다. 해외 비자금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있어요. 난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수조 원대로 추정되는 해외 비자금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김유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해외 자금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15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외자 유치를 하겠다. 어느 기업이 외자 유치를 하겠다 할 때 그 외국의 그 자본가들과 자본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의 뉘앙스에 보면 자기가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목숨 걸고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 다 줄게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김유찬의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듣게 되는데 이명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를 또 들어오게 되더라라고 약간 둘러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시리즈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유찬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도 예상하다시피 외국에 특히 자원외교 같은 걸 통해 외국에 나가 있는 이명박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에다가 상황을 환기시켜주는 좀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내 정보를 사가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너무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서. 김유찬 씨가 MB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니까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MB가 스스로 내려놓게 하려면 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 믿는 구석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MB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항상 계획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의 뿌리에는 자신이 모아놨던 그 거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햇빛 아래 드러나면, 그 자금이라는 그 자체가 햇빛 아래 드러나면 MB도 이제 결국에는 다 내려놓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김유찬까지도 나왔습니다. 방송 초반에 크리스토퍼 킴, 김경준 얘기도 나왔고요. 어째 이명박과 같이 일하는 사람 다 하나같이 다 이명박을 싫어할까요? 그렇죠. 네. 이명박을 이서방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아주 분노하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에릭 혁임 엄마. 알겠습니다. 자, 이 도둑에 관한 거를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사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제 참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뭐 실제로 도둑질도 도둑질이지만 이 도둑놈 신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제 이제 한 후배랑 이제 어제 얘기를 하는데 통화가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 뭐해?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는 결혼했고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예전에 그 친구가 한번 저를 한 10년 전인가 소개팅을 시켜줬던 친구거든요. 후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형이 그때 걔를 만났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걔한테 소개팅 하고 나서 엄청 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이완용 같은 놈아. 나를 팔아먹어. 날 팔아먹어? 왜요? 너무 여자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너 형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면서 그런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나 이완용 같은 놈아.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넉넉 형 굉장히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잘 사는 애야, 집이. 그런데 야, 형 먹고 살만해. 형을 팔아넘겨? 그래서 막 뭐라고 혼냈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어제 또 통화를 딱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자기가 분명히 그랬다는 거야. 그 친구가 형 그 당시에도 걔네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이 3채가 있었고 강남에 걔가 외동딸이었어요. 여자애가. 외동딸이었어요. 한 명.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안 사귀었던 친구였다. 힘들다.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었단 27, 말이에요? 8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굉장히 잘 될 줄 알고 야, 형을 팔아넘겨? 이런 이한효 같은 놈아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매력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10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참 매력있게 생겼던 친구인데 내가 몰랐다 하면서 그 친구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또 저를 또 마음에 들어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가만히 그러니까 이란이 있잖아요. A안이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그때 잘 돼서 왜냐면 그때 만약에 걔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 친구가 부모님이 빨리 시집을 갔으면 하는 분위기였고 가면 바로 건물 하나는 넘겨준다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제 잠깐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만약에 그랬었으면 그냥 그 건물세 나온 거 한 몇 천만 원 가지고선 그냥 그죠? 행사는 재미로 하면서 저기 차 타고 맨날 오늘 어디 놀러 갈까 해외여행 뭐 이러고 사는 A안이 있고 A안 아주 좋은 흐뭇한 A안이 있고 우리 못 만날 뻔했네. 그 못 만날 뻔했죠. A안이 그런 A안이 하나가 있고 이제 B안이 생각해봤죠. 이제 걔네 아버님이 약간 좀 그 옛날에 그 약간 건달하셨던 힘 좀 쓰셨던 분인데 이제 뭐 잘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사갖고 잘 풀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딸은 엄청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싫어해. 그러면
괜히 나 차 안에서 야 8톤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서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A안, B안, 뭐 C안, D안을 막 구상을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그때는 왜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니까 왜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하면서 아, 요런 게 바로 도둑놈 신보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하고는 좀 바뀐 것 같아. 여성을 보는 눈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전혀 보질 않아요. 당사자들끼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성격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의 그 따님들이 그 성격이 좋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늘 웃어. 늘 웃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해도 아빠가 용돈 주니까 늘 웃어. 성격들이 좋아. 잘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나의 도둑놈 신보였다는 걸 알려드리고. 근데 요런 걸 생각해 봤는데 이 도둑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도둑이 이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순수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도둑은 단순 도둑. 도둑은 그 단순 도둑은 제일 순수합니다. 가장 원초적이잖아요. 제일 네.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가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데 도둑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칼을 들고 가면 이제 강도가 되는 거야. 특수강도. 강도가 되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말로 해서 돈을 뺏어가. 사기꾼. 그죠? 근데 도둑이 어떻게 보면은 없을 때 물건 하나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순수하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오리온 과자 있잖아요. 네, 종합 선물 세트. 오리온 과자 대리점 같은 데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친구들이 어울렸던 애들 중에 걔네들이 항상 나를 만날 때마다 고래밥을 먹고 있어요. 늘 고래밥을 먹는 거야, 과자를. 그래서 쟤네는 맨날 저런 거 사 먹나 했는데 어느 날 이리야 같이 갈래? 왜 어딘데 했더니 너도 오면 우리 고래밥 한 박스 줄게.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딱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항상 과자 먹는 게 오리온 고래밥 아니면은 초코파이 아니면 다 이런 거였어. 다 오리온 관련된 것만 먹고 댕겨요. 오리온 창고가 있어요. 문 닫혀 있거든요. 문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다른 문으로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밖에 망 보고 누가 거기서 이제 오리온 박스를 이제 하나가 나와. 박스채로 와. 그러니까 한두 개 집어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박스를 갖고 나와. 박스를 갖고 와갖고 그거 탁 들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서로 다 그거 과자 먹고 또 애들 나눠주고 요 생활을 또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느꼈죠. 이래서 오리온이 정이구나. 정.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런 단골집이 있어가지고 뭔가 범행을 고백하고 싶은데 방송을 다들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공소시효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지금은 당연히 이제 후회를 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과자 이렇게 먹고 그게 이제 나쁜 짓은 알았죠. 왜냐하면 도망가고 하는 거 보면 나쁜 짓인 건 알았는데 근데 근데 그 아저씨들 보면은 몰랐던 것 같아. 우리가 가져가는 거를. 갖고 이제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거 이후로 이제 사실은 이제 범죄가 이제 커집니다. 여기서요? 커져요. 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과자는 이제 과자는 이제 이빨만 썩고 별로다. 과자 같은 거 그만하자. 딱 하고 이제 뭐 했냐면 그 예전에는 그 10원짜리에다가 그 청테이프를 감으면 100원짜리의 구기가 돼요. 그럼 그거가 오락실에 딱 넣으면은 오락이 돼요. 그거 제대로 잘 만드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있어요. 몇 바퀴 반 있어요. 테이프 땡하게 잘 감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더라 이게 13바퀴 반이었나? 하여튼 뭐 있어. 청테이프로 싹 감아갖고 그것도 잘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칼로 잘 해가지고 감아서 오락실에 딱 넣는데 데레링 하고 소리가 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100원으로 인식하는 거라. 인식하는 거 1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락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가위바위보 오락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00원을 들면 이기잖아요. 그럼 돈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애기 오락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위바위보 막 지금도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나왔었어요. 가짜 돈이 아니고요? 진짜 돈이 나왔어요. 빠친코처럼?
우리 도구라시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장난감 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하길래. 근데 진짜 돈이 나.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돈이 나온 데가 있었는데, 그럼 내가 딱 생각을 하니 그때 이제 다 수학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10원짜리를 10개를 만들어요. 100원이잖아요. 그걸 투자해서 내가 3판만 이겨도 내가 남는 장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10원짜리 넣어가지고 해갖고. 근데 그 10원짜리에 그 테이프 감아서 만드는 거 말고 뭐 우산대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거 수저가지고 하는 거. 전기 라이터 가지고. 그건 오락할 때.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오락할 때 이제 전기 라이터로 이게 탁탁 튀기면 이제 그게 인식을 해요. 돋는 걸로. 아, 진짜.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접점처럼. 그거 이제 그래서 전기 라이터 구하러 많이 다녔어요. 막 가스 라이터 불티나 같은 거 쓰면 이런 거 피지 말라고 아버지 그러니까 전기 라이터 쓰시라고. 자동차 와이퍼 그거 꺾어가지고 그 동전 그 구멍에 쏘셔가지고 흔들면은 또 올라가고. 그때 뭐 그거 뭐 맞는 키라고 막 그래갖고 갖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일이 커지죠 이제 더. 거기서 이제 또 한동안 했어요. 그것도 하다가 이제 지금의 인형 뽑기 말고 옛날에 인형 뽑기가 있어요. 초창기 때. 인형 조그만한 거. 손바닥만한 인형 갖고 하는 인형 뽑기가 있어요. 그거는 전 잘했어요. 그것도 또 그 테이프 그 만능에 다 들어가. 100원짜리 웬만한 그 동전이요? 네. 또 100원짜리 그거를 또 10원짜리 감은 걸 또 넣어. 띠리링 해갖고 또 쨍 기계로 해갖고 잡는 건데 내가 되게 못 잡다가 어느 날 그 기계가 인형을 3개를 잡아. 한 방에 3개를 잡아갖고 올려가지고 다 갖고 놓으려고 하는 순간 오락실 아저씨가 내 목덜미를 잡더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주머니 까봐갔더니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많이 맞아갖고. 정말 그 이리 씨 훌륭하다. 왜요? 딱 한 번만 그 처벌을 받으면 다시는 안 하네. 안 하죠. 그 아저씨한테 등치가 컸어.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 결국 따끔하게 혼나고 나서 사실은 저는 뭐 지금도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하면 또 큰일 나기도 하고 이제 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예전에 또 그 개그 할 때도 보면은 약간 이제 이런 그 도둑질 같은 걸 소재로 한 개그를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런 거 약간 반전 개그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예전에 그 깔깔이라는 코너 조원석 씨랑 했던 코너 보면은 막 웃는 거거든요. 이런 개그가 있어요. 야 원석아 내가 했잖아. 학교를 갔는데 학급비가 없어졌는데 모두들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야. 야 의심받는데 뭐가 좋다고 웃어. 그러면 제가 이런 거죠. 의심 좀 받으면 어때? 돈 생겼는데. 이런 개그 내가 잘 짰단 말이야. 이런 개그. 그러고 야 원석아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파출부 나가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금반지를 가져갔다고 우리 어머니를 막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야. 야 의심받는데 뭐가 좋다고. 나 반지 이쁘지. 패는 개그까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예전에 그래도 개그도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원서가 있잖아. 내가 저기 귤을 사러 갔는데 10,000원을 내고 귤을 5,000원에 샀는데 아줌마가 착각을 했는지 거스름돈을 8,000원을 거슬러 준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집에 막 왔잖아. 야 너 막 또 잘됐다. 근데 귤을 놔두고 왔어. 막 이런 개그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소재를 얻어서 좀 많이 짰던 또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이제 개그맨 우리 윤태기 형이랑 잘 다녀요. 근데 태기 형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윤택 씨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미남 얼굴이에요. 굉장히 호감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말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자.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같이 주말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형하고 주말에 같이 뭐 시간 되냐서 같이 돌아다녔는데 왜냐 형이 매니저가 없거든요. 지금 혼자 다니니까 같이 다니는데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보통은 이제 연예인도 두 종류인데 누구 알아보면 연예인 누구 왔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형은 다 사진을 찍고 싶어 하더라고. 또 사진 찍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또 잘 찍어줘요. 그 형이 성격이 그냥 다 잘 찍어주고 막 이래요. 갖고 특히나 이제 그때 그 형이 이제 어디 같이 우리가 거기 팔순잔치를 갔었거든요. 대구에. 다 보면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엄청 좋아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형 또 그때 막 노래도 막 세 곡 하고
갖고 이제 우리가 막 노래 가사도 막 새로 좀 개사도 좀 해가지고 네. 뭐 쨍하고 산에서 내려왔단다. 왔단다. 자연인 왔단다. 괜찮네. 이렇게 해서 막 불러요. 아픈 사람 없단다. 윤택이 보면은 짠하고 산에서 내려왔단다. 이렇게 막 약간 개사해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하면 좋아해요. 갖고 내가 형하고 이렇게 탁 다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혜경이 좀 진지하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랑 다니는 게 너무 좋대. 일이야, 너랑 다니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근데 너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근데, 너 나랑 같이 일하면 안 되겠냐고. 왜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러니까 형이랑 자기가 그냥 시장처럼. 뭔가 대표처럼. 잘 맞는 거. 대표처럼 그냥 같이, 네. 나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근데, 형이 이제 그 제안도 굉장히 내가 발버둥 치고 버는 것만큼 한 달에 이만큼 줄게. 그리고 매니지먼트잖아요. 내가 매니저처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형이 뭐냐면 계약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자기 일 봐주는 친구한테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그건 거예요. 형 왜 이렇게 많이 나한테 줘도 되냐 했더니 아니 근데 너가 그만큼 그 이상을 할 것 같아서 나는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조심스럽다. 왜냐 너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애인데 나도 지금 누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아무데나 기획사 가갖고 그러니까 사실 장시간 차로 다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3시간 5시간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최적화됐죠.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어디 행사 같은 거 하면은 프로그램도 많이 알지, 게임도 많이 알지, 형 멘트도 막 알려주고, 그다음에 막 퀴즈도 막 짜줬거든요. 가면서 형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다음 중 형이 또 자연인이니까 다음 중 목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더덕, 2번 칡, 3번 미나리, 4번 도라지. 그럼 사람들이 막 손들고 정답 4번 도라지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산삼입니다. 이런 거 퀴즈 막 짜요 같이 가면서. 다음 중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드시는 약은 무엇일까요? 1번 오메가3, 2번 칼슘, 3번 비타민3, 4번 비아그라. 정답 비아그라 아닙니다. 칼슘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산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둘이 막 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었나 봐요, 형이. 근데 나는 어쨌든 근데 형한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형 저도 이제 앞으로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제안을 해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고 나도 형하고 일하는 거 너무 즐거운데 형 내가 마음만 받고 나중에 내가 정말 이제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했을 때 그때 형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자주 만나서 서로 일 얘기도 하고 서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형이 충분히 할게. 고마워 하면서 형이 이제 그때 딱 고맙다고 이틀 같이 이틀만 잠깐 해줬는데 저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수고비를 줬어요. 같이 다녀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이 뭐냐면 그 오리온 고래밥 훔쳤을 때 마음하고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서 근데 어쨌든 형은 너무 내가 다니는데 너무 좋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약간 그 뭔가 훔치고 나서 그 미안한 마음처럼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도둑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